식사 잘 하셨죠? 잘 하신 거 보니까 조실 것 같은데. 5분 안에 자는 것은 제 책임 아니고요. 5분 지나서 자는 것은 제 책임이래요. 5분 안에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기로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고, 5분 넘어서 주무시면 제 책임이라는데, 졸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부에서 15분을 땡겨서 말씀 시작을 땡겨서 하게 하네요. 흔히 초청받는 강사는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빨리 끝내는데 15분 빨리 시작해서 끝나는 건 제 시간에 끝내면 아마 다음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 이제 데이트부터 할 텐데 오전에 했던 거 잠시 좀 리마인드 좀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밀, 결혼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성교제 그리고 연애, 이걸 제대로 접근할 수 있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성교제와 연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성교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교제는 그룹 속에서 해야 되고, 또 이성교제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과만 하는 것이 연애이고, 연애는 반드시 책임감이 뒤따르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연애하기 전에, 이성교제 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자, 오후 시간에는 이제 데이트, 다시 말하면 연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데이트입니다. 앞에서 전에 이성교제와 연애의 교회에서의 정의하고 세상에서의 정의가 이렇게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교제는 세상에서는 남친 여친 하면서 1대1의 사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룹 속에서의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데이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연애는 세상에서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체인지 파트너 하면서 사귄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 연애는 반드시 결혼할 대상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결혼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애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트도 역시 동일한데요. 데이트는 이제 그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의 일대일의 만남이죠. 이조차도 역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됩니다. 결국 결혼의 정년기가 안 됐다면 이 데이트를 꿈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노 데이팅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네, 계시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들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예스냐, 노냐, 데이트 할 거냐, 하면 안 되는 거냐에 대한 접근입니다. 보편적으로 청년의 시기에는 한 번 정도는 이 로망을 꿈꿔보기도 하죠. 데이트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접하는 영화 속 장면, 드라마 속 장면이 남녀 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부럽게 만들잖아요. 그죠? 한번 나도 저 속의 주인공이 돼보고 싶도록 만듭니다. 드라마 보진 않았지만 워낙 자주 주변에서 떠들어서 태양의 후예, 거기에 나오는 그 송송 커플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 자기를 자꾸 대입시켜보고 저 배경에 내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을 꿈꿔보고, 작년에 2017년도에 그리스를 갔는데, 거기 그리스 갔더니 그 델피라는 곳을 지나갔어요. 그 바람 시계든가요? 그런 장면 나오는
지나가니까 아 여기가 태양의 후예를 찍었던 곳입니다 하니까 다들 청년들이 그냥 와 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킨토스 섬은 안 가나요? 이제 그 자킨토스 섬이 이제 그 둘이 장면 찍었던 곳이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남녀간의 사랑,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달콤하게 그려내고 있고 부럽게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상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계속 줍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 데이트에 대한 이 문화 속에서 뭐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만 너 데이트 안 해? 너 미쳤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데이트를 못 해본 사람은 굉장히 바보 취급하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죠. 대학교 다니면서 미팅 한번 안 해봤다. 대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번 안 사귀어봤다면 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시절을 넘어가야 되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지만 사귀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럼 내가 소개시켜 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넌지시 건네주는데 안 봐야 되는데 살짝 그래도 관심이 가서 살짝 쳐다보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수없이 이제 경험하게 될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호기심에 나갔다가 이제 일이 어려워지는 경향들도 뭐 간혹 보이기도 하고요. 이 데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를 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몸과 마음과 애정을 요구할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은 나의 호기심 또는 나의 욕구를 충족할 대상일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낭비 가운데에서 탄생한 소중한 인격체예요. 120조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럼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를 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이 인생의 이 청년시기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내 호기심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아 보고 또 그의 몸을 만져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럴 권리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그녀를 오랜 기간 동안 축복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짧은 시간에 욕구를 채우는데 그를 이용하게 된다. 특별히 흔히 남자들 다 늑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거 모든 남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청년들한테도 나도 조심해야 된다.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안전하다 말할 수 없다. 남자들에게서 이 성적인 이 충동감은 여자들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 특별히 일반 세상에서 흔히 하는 남자들의 멘트, 날 사랑한다면 요구하는 그 멘트, 이것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 평생 후회할 일들이 다가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반대쪽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나는 당신의 욕구 충족이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을 못해서 노라고 못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뭐 세상에서도 쉽게 봅니다. 요즘 최근에 대두되었던 것이 데이트 폭력,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내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데 상대가 거절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폭력이 가해지고 상대방을 만나는 그 자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것이 충돌하다 보니까
욕구가 서로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트, yes or no 첫 번째입니다.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시죠. 주무실 것 같아서 문제를 이렇게 좀 드려봤습니다. 힌트는 그 밑에 있는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데이트는 서로를 뭐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뭐하게 하지는 않는다. 뭐가 들어갈까요? 서로를 뭐하게 만들어요? 예. 친밀하게 만듭니다. 근데 뭐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두 글자인데요. 뭐요? 예, 분홍색 글씨로 써 있는데. 반드시 뭐하게 하지는 않는다? 결혼하게 하지는 않는다. 아니고요. 예, 답이 나왔습니다. 헌신하게 하지는 않는다입니다. 데이트는 서로를 친밀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헌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트의 기본 전제가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에요. 하는 행동들입니다. 데이트 자체가.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을 향해서 내 평생 그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데이트, 흔히 말하는 데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데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헌신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자,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대학생 때 첫 만남, 첫 데이트, 성인이라는 인정을 받죠,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생 때 사귀었던 그 사귐이 결혼까지 지속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흔히 뭐 길게 가더라도 군대 가면 한 번에 실연의 시기를 맞죠. 흔히 표현하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이런 표현. 그러면서 한번 위기를 맞고 또 그것이 다시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결혼까지 갈 확률은 혹시 몇 %나 보셨어요? 주변의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거의 별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데이트는 친밀감을 위한 친밀감을 조장합니다. 뭐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이 데이트는요, 정말 희한한 것이 그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뛰어 버려요. 한번 형제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성애 친구, 그 동성애 친구와 내 마음을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이제 내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 친구, 그럴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일주일이면 되던가요? 그럼 한 달? 한 6개월?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데이트를 딱 하는 남친 여친 개념에 우리 사귀자? 오케이, 사겨. 그러면 그 둘 사이는요,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사랑의 묘약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의 함정이에요. 우정을 건너뛰어버린 바로 애정으로 들어가는 그 함정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들의 그 둘 사이의 친밀감은 얼마 안 가서 식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는 상대방을 향한 오랫동안 헌신하겠다는 그런 약속한 마음이 있어서 친해지는 게 아니고 스킨십을 하고 서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헌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책임이 뒷바탕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지속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밀감은 어디서 오느냐면 헌신이 뒷받침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흔히 이제 여기에 대한 예로 이삭의 이야기를 많이 성경적으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자, 성경 창세기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둘이 결혼하고 사랑했을까요? 사랑하고 결혼했을까요? 사랑하고 결혼했을까요? 결혼하고 사랑했을까요? 결혼하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죠?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틀린 거냐? 아니요. 사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만나는 사랑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채 친밀해지는 것은 커플 중 누구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인 욕구들을 일깨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친밀감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에까지 헌신이 되어지 않아지게 될 때는 상대에게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상처가 돼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요, 이제 상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런 여러 번 파트너를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가 돼요? 이제요, 무뎌져요. 이제는 그것쯤이야. 이것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런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트는 무엇을 건너뛴다고요? 예,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뜁니다. 우정 관계에서는 당신이 상대방을 좋아한다든지 또는 상대방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이성교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트에서는 그렇지 않죠. 당신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대방이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3시간이나 보내지 않습니다. 강습회 오시기 위해서 단장하고 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시죠. 기초적인 것은 하고 오셨겠지만. 그러나 1대1 데이트할 때는 어떻죠? 다르죠. 옷부터 뭔 입어볼까부터 고르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이트 준비하는 것은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고 조장되어진, 꾸며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고 왔을 때 그녀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 화장을 급하게 하고 딱 나갔을 때 그녀의 방의 모습을 가서 보는 것이 그 여인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꾸며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정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꾸며진 모습을 봐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죠. 어느 분이 얘기했던 대로 방귀 뀌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전혀 화장 없는 민낯도 봐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결혼 생활인데, 그러나 데이트라는 것은 서로가 만날 때 꾸미면서 꾸밈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매력과 로맨틱한 감정, 그것이 지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데이트에 그것이 있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오래 되어 가지 않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의 감정은 또 흘러가게 되니까요. 자, 세 번째로 데이트는 육체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뭐하게 한다? 예, 착각하게 한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고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트는 반드시 헌신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와 정열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은 결혼에 따르는 책임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에 열중하게 됩니다. 남녀관계에서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욕망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그 결과 그들은 관계의 심각성을 육체관계의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육체적인 친밀감을 통해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트라는 사람들은 붙어 다니게 되죠. 요즘은 공공연한 장소에서까지도 붙어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죠. 제가 대학생 때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장소에서까지, 심지어는 버스를 타면 버스의 좌석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까지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이것이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면 무엇이든 그게 다 허용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내 욕구의 충족의 수단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집착 정도로 가면 내가 이걸 응해주지 않으면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이제 서로 맞물리게 되면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가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마 내색하지는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데이트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체적인 친밀감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이 있고 싶고 둘이 있으면 서로 만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두 사람을 자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서로 어려운 관계로 이끌게 됩니다. 네 번째, 데이트는 다른 관계들로부터 두 사람을 뭐 시킨다고요? 예, 고립시키게 됩니다. 시켰을까요? 자기들이 그냥 고립을 스스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그 순간부터 바빠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데이트를 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순간부터 나 바빠, 나 어디 가야 되는 친구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들을 일부러 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공동체를 딸을 시키고 자기끼리 만나야 되니까. 또 그 만나면 다른 사람을 허용하기 싫으니까 자기끼리 그룹 이렇게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곳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계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고 서로에게만 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이 이성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교회, 학교, 직장 이런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여자가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그들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다른 친구들과 관계 또한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지 모른다라고 이 책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끼리 끈끈해지고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지속되지가 잘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두 사이가 갈라졌을 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자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어색하게 이제 되어져 버린 이런 상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딴섬처럼 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데이트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무엇으로부터요? 예, 중요한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미래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젊은이 시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시기인데 결혼하지도 않을 사람,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돼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남녀 공학하고 남자 학교, 여자 학교하고 그 성적을 비교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학교가 더 좋은 성적을 냈다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흔히 말하는 남녀 뭐라고죠? 공학. 네. 남녀 공학이 점수가 떨어진다라고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서로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그 시기에 어느 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소비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사춘기 제일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사춘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10대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 10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을 분별했으면 20대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20대예요. 30대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가야 될 그 시기입니다. 40대는요.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시기가 돼요. 40대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그것을 그 삶의 목적을 이제 완성 단계로 이끌어가는 단계고 50대는 후배들을 양성해내는 단계예요. 이제 현장의 사역에서 같이 뛰면서 그 일에 함께하는 후배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단계가 50대예요. 60대는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가지고 후원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70대는요. 너무 멀리 갔나요? 70대는요. 70이 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쉽지는 밥 사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시기예요. 이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기 10대와 20대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 사람,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빙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차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에 내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데이트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에서 강조되는 현재의 필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버린다. 이 사랑의 힘은 굉장하거든요. 비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만큼은 굉장한 헌신을 모아내는 게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그 교제의 시간을 보게 되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라도 사니까 고창에서 저희 고향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첫 근무지가 고창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다시 돌아가요. 왔다 갔다 소요되는 시간이 약 4시간. 밥 먹고 얘기하는 시간이 한 2시간. 2시간을 위해서 기꺼이 4시간을 허비하는데 놀라운 것은 안 피곤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그러한 힘들이 이게 데이트할 때 순간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무리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이 생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없는 돈이지만 돈을 마련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시간들이 결국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없앤다는 얘기죠. 없앤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것은 아무런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면 낭비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해서 결국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별로 준비하지 못하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건지, 다시 말하면 내 목숨과 무엇을 맞바꿀 만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찾았나요? 혹시 거기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꿈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면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딱 이 상태예요. 그냥 조용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뭘 없어? 별로 생각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뭐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대학생에도 물어봐도 그럼 국가를 왜 갔어? 왜 갔어요? 점수가 거기에 맞았어요. 점수가 맞아서 간 거예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10대, 20대 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누군가 대상이 생기면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다른 대상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생명의 조각들을 막 허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웁니다. 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힘이 든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다른 일에 쓸 에너지까지 소진해버린다. 결혼 전 독신으로 보내는 시기는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섬길 수 있는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갈망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고 고마워하는 능력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오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후회죠. 그 시기가 얼마나 좋았다라는 것을. 그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 안타까움이 더 큰 거예요. 내가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말 청년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데 결국 그 한 사람이 나랑 평생 같이 할 사람도 아닐 때는 더 많은 상실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데이트는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무슨 환경을 조성해요? 무슨 환경이요?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데이트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서로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꾸며서 보여주기 쉽습니다. 꾸며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데이트를 통한 만남이에요. 이 시기는 상대방이 배우자감으로 좋은지 알아가라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인위적인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것은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게 되는데 우정이라는 단계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형성되고 이성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그걸 건너뛰고 그냥 1대1의 남과 여로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두 사람은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걸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굉장히 이것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아는 방법은 그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현실 환경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생활 가운데에서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이 형제 자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생각하고 그 상대를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 형제가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봐라. 그게 곧 그 사람이 결혼하면 자기 아내에게 할 그 모습 그대로가 될 거다. 자기 엄마에게 하는 그 말버릇을 결국은 누구한테 할 거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라고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아내들은 누구한테? 역시 부모나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여자들이. 그러면 결국 결혼해서 그것이 내가 봐야 될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꾸미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엄마, 아빠 또는 가족들을 대하는 그 모습,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의 있게 대한다. 그 모습은 결국 그의 평소의 인격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꾸며진 환경 속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태도가 어때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환경이에요? 이것은 인위적인 환경이에요. 준비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활 가운데 그 봐야 될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함정은 인위적인, 꾸며진, 마치 가면을 쓴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함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데이트는 공동체의 유대를 뭐 한다? 네, 위협한다 합니다. 선남, 선녀 중심의 약육, 강식 형태로 진행되는 데이트는 데이트를 할 상대를 얻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박탈감을 제공한다. 그러한 박탈감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에서 소외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찜하는 거죠. 찜. 뭔지 아시죠? 뭐 자매들 사이에서 나 저 형제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 형제들 사이에서 저 자매 마음에 들어.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흔히 잘 나가는 사람, 약간 안 나가는 사람, 약간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누군가 누구를 자꾸 얘기를 하고 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청년의 분위기는요. 네. 잘 나가는 사람끼리는 선남, 선녀 커플이 되어서 결혼을 알아서 잘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나머지 이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머지 분들 위해서 오셨는데 이 나머지 분들이 소외를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찜하는 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어쨌든 원천적으로 했는데 진실게임 해보셨나요? 진실게임 뭔지도 모르는 척 이렇게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지는 아시죠? 너 누구 좋아해? 솔직히 얘기해. 우리끼리만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진실게임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행위. 이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을 두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밝혀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말해요? 말 못해요? 보편적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담대하게 말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나도 그 형제의 마음에 있었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 이건 정말 뭐 어려운 것이 등장이 돼요. 그러면 결국 말해도 어렵고 말 안 해도 어려워요. 말하면 전체가 어렵고 말 안 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지나치다가 만나도 저 둘이 이제 사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자매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동일합니다. 절대 진실 게임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결혼할 정년기라면 이것은 지역교회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저희도 청년들이 한 5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습력이 많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그 이유가 뭔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성보다는 이 마음이 빨리 가요. 속도가 훨씬 이게 더 빨라요. 내 마음이 좋다 이거예요. 반응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것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가고 싶은. 그래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찜하지 말아라. 공공의 진실게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왜 이걸 하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서로서로를 좋아한다 하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형제가 선을 보고 있었어요. 선을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죠. 보통 선을 보고 결혼 결정 전까지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래서 누구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선을 받고 한쪽은 고백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시험을 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고백을 하거나 찜하거나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청년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데이트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두 사람은 같이 얼굴을 대하며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건 상상이 가실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약속은 안 했지만 모르게 사귀었어. 근데 이게 서로 하다 보니까 흔히 헤어질 때는 많이 얘기하죠. 성격 차이라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헤어져. 헤어지면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같이 얼굴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가능하냐 이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더 마음에 부담 가는 사람이 교회 출석을 띄엄띄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사람은 나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그 사실을 둘만 알 것 같지만 이 사실은 주변에는 웬만한 사람 알고 있어요. 예, 웬만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초리 자기를 쳐다보면 저 자매 못 나오게 해놓고 자기는 뻔뻔하게 교회 잘로 나오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가 되어지는 건 굉장히 아름답지만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연애의 감정을 키워가면 두 사람 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혼으로까지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신의 친구와 또는 자신이 아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던 사람의 상대와 결혼 교제를 할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중매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친구와 또는 자신이 아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약에 중매에 연결이 들어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내 친구하고 얼마 동안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뭐 다 알아도 장로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또. 그런데 장로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 그럼 나는 이제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물론 두 사람 사이는 정리가 됐겠지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커플들이 생기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청년회에 커다란 위험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게 하게 되면 교회는 청년회는 한순간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정답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정답을 못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데이트. 자, 7개를 들면서, 이게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yes or no를 했을 때, 결론은 데이트는 뭐의 전제 하에서만요?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데이트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혼하기로 했으면 이제 마음껏 데이트, 물론 해야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데이트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트 5개를 좀 더 드리는데요. 자, 이것은 힌트도 없네요. 뒤에 정답도 안 나와 있어요. 맞춰보시죠. 첫 번째,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 2개 중에 선택지를 드릴까요? 두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네, 모든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데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대신하게 돼요. 결국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서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10대, 20대 이 시기는 정말 많은 사람과 폭넓은 교제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지, 한 사람에게 피리 꽂혀가지고 그 사람의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시기는 아니다. 그 시기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애정을 쏟아야지, 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애정을 꽂으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바람둥이. 전문적인 용어로 플레이보이라고 하죠. 결혼한 후에 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붓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여러 사람과 내 마음을 또 내 몸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에게는 위험한 일이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무슨 시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청년 시절, 나의 미혼 시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기혼 형제님들, 미혼으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 꿈도 다 사라지셨나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뭘 하려고 해도 이게 따라붙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옵션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 편히 못 가요. 제가 아내랑 단둘이 데이트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꼭 애들이 걸려요. 제가 벌써 결혼한 지 횟수로 한 18년 정도 됐는데, 막내가 5살이거든요. 큰애 고등학교 2학년이고.
5밖에 안 돼요. 사남 일녀 5인데, 이 참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애가 보이는 거죠. 참, 이때는 참 자유롭게 청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내 혼자 몸만 관리 잘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하게 사역하고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참 자유롭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요, 다 이제 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릴 이 책임감, 이게 붙어가지고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에는 굉장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는 1년간 단기 선교도 가봐요. 근데 결혼하고 단기 선교 가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떠나지 않는 이상 남편 혼자 여보 나 1년간 단기 선교를 갔다 올게 이렇게 가는 분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청년 때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 친밀감은 헌신의 약속에 대한 보답이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연애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가 여러분 달콤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 이 연애는 많은 사람과의 교제를 여러분들로부터 소외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어느 자매를 사귀고 있는데 다른 자매랑 말하기가 쉬워요? 괜히 들켰다가는 큰일 나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 약속이 있는데 이쪽에서 시간을 빼달라고 하면 안 빼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기지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에 대한 약속, 결혼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시간과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다시 확인하고요. 네 번째, 결혼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뭐 할 수 없다요? 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유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잠자리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상대방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내 몸은 결혼한 이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상대방의 몸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몸이니까. 결국 내가 지금 누군가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른 이성을 갖다가 그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첫째는 내 몸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까. 두 번째, 그럼 상대방의 몸이냐?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몸도 아니고 그 상대방과 결혼할 다른 사람의 몸을 내가 지금 빼앗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우리 자매님 앞에 제가 음료수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적어서 음료수를 제가 딱 가져오면 어떠실 거예요? 어떠실 거예요? 뭐 강사가 가져간다니까 참 뭐라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갖다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게 몇천 원짜리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1,000만 원짜리를 제가 가져간다면 그건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두 눈 뜨고 그걸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은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것을 헌신에 대한 책임 없이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신 분이라고요. 또한 동일하게 내가 헌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의 그 마음을 빼앗고자 하지 마시라고요. 상대방이 그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헌신에 대한 내 마음의 결정이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없다면 누구도 그걸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것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몇백만 원 가는 그 보물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고 또 내가 결혼한 상대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러한 무모한 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안 좋고 상대방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5번, 나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순결이든 타협하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이따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의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흔히 남자들은요 못하던 것도 여자들이 쳐다보면 불굴의 힘이 나오고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쳐다보면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모습이 결국 내 이미지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 욕구예요. 근데 그것은 서로에게 위험하다고요. 여러분들 정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라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귀와는 꼭 싸우시고요. 정욕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정욕의 그 자리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은 정욕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욕의 자리를 피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트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데이트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꾸게 돼요. 나만의 로망스를 꿈꾸게 돼요. 아름답게 보이고 해보고 싶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순결을 지킵시다. 디모데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그 지금 3층 강의하시는 자매님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여기도 오셔서 순결 서약식을 하기도 했어요. 순결 서약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고요.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와, 이젠 저것도 서약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거죠.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저것도 교육시키고 서약을 해야 되는 문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씁쓸함이었어요. 순결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들은 순결해야 되라고 서약을 해야 되는 이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도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모랑살이라는 그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강연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녀의 수영복이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거기 정답 보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죠. 남녀의 수영복이 다른 이유. 남자는 몇 군데 가려요? 모르세요? 남자 몇 군데 가려요? 한 군데 가려요. 여자는 몇 군데 가려요? 두 군데 가려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 강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남자는 한 군데를 가리고 여자는 두 군데를 가릴까? 굉장히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호기심 안 생기세요? 왜 남자는 한 군데 가리고 여자는 두 군데 가릴까? 왜 그럴까요? 다 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가 가리는 그 한 곳과 여자가 가리는 그 두 곳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곳의 공통점은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뭐라고요? 생명. 남성과 여성의 하위 부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성의 상위 부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수영복마저도 가장 물속에서 자유로워야 될 그 순간에서도 가장 간편하게 입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지고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이것은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능으로. 결국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수영복 자리예요. 뭘 조심하라고요? 수영복 자리. 수영복 자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에서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마지막 한 장 남은 속옷으로 그것을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수영복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조차도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것은 감추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그 수영복 자리는 생명을 나눌 사람 앞에서만 벗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두 남녀의 벌거벗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서로 생명을 나눌 사이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이에서는 그 생명의 자리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내 생명을 서로 나눌 사람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면 적어도 생명을 나눌 그곳은 가려지고 그곳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왜 수영복은 다를까? 그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해당이 됩니다. 결혼 중간에도 해당이 돼요. 결혼 전에도 혼전 성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누구와도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의 대표적인 죄가 음행하는 죄입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혼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또 대표적인 것이 간음과 간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상의 죄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민사상에 서로 해결만 하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간통죄를 더 죄로 묻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면 벌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너무 대상자가 많아요. 그렇죠? 왜 간통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만연해 있어요. 이게 만연해 있어요. 너무 형사처벌 받을 아마 고위직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죄로 물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보면 혹시 충격을 받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들어온 남자를,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제안한 것이 뭡니까? 내 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두 딸의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소알성에 피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서 자손을 잇자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자손을 잇자라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왜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성풍속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정도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러한 법 체계를 보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순결을 지켜야 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순결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거 네 가지를 좀 보면요. 육체적 친밀감이 갖는 깊은 의미에 유의하라. 육체적 친밀감이 갖는 깊은 의미.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 육체적 친밀감은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은, 우리 이번에 기선자님이 강의하시지만 성은 아름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사용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얘기처럼, 은밀한 얘기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혼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하나됨은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만 벌거벗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이 성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만 육체의 친밀감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고린도 7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결혼하지 않은 상대방의 육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배우자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결혼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의 몸을 손댈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상대방이 귀한 것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아 오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순결의 실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죄가 싹트기 시작할 때 없애버리는 게 좋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를 아예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유혹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정욕은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해 달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죄악의 상황에서 견디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혹은, 정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무 일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앙선에 서 있어요.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건너오면서 야호 사고 안 났다. 그러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아들 대단해 이러실까요? 아니죠. 꿀밤 한 대 맞습니다. 다시는 너 이리 건너지 마 하면 맞는 거예요. 와 엄마 괜찮잖아. 나 사고 안 나고 중앙선 건너왔잖아. 여러분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희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괜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서 나는 아무 일 없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순결을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을 우선순위에 두라. 남자의 책임이 있고 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의 책임, 이건 결혼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서 여자들이 부적절한 감정이나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라. 여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는 도둑이 되지 마라. 제가 찬양사역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앞에서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 호연이 형제 앞에 서서 하는데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요? 자칫 자기가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누가 신경 쓰여요? 앉아있는 자매들이 신경 쓰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꽤 있어요. 돋보이는 자리거든요.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또는 뭐 기타를 하든지 기타를 굉장히 그렇게까지 이렇게 액션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막 심한 액션을 하면서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축구하다가도 자매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또 드리블을 오래 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무리하게.
왜? 이건 이제 자꾸 자극해서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여자들의 마음을 뺏고자 하는 거예요. 나 멋있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해요.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본연의 역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는 거지 내가 자꾸 사람이 눈에가 의식이 된다. 저기 앉아있는 저 자매가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매들의 책임.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빠져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 남자들은 여자들의 노출된 옷차림을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옷차림을 자제하라. 흔히 여름만 되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내가 내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형제들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남자들은 누드에 약합니다. 여자들은 뭐에 약해요? 여자들은 무드에 약하고. 여러분, 남자들은 시각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예요. 여자들은 뭐에 민감한지 아세요? 촉각에 민감해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옷차림이 형제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쁘게 입고 오시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최대한 대로 아름답게 나오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한다면,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의 시선을 자꾸 나한테 쏠리게 만드는 옷차림이라면 이것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조심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서로 형제가 자매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형제들도 동일하고 자매들도 동일하고. 형제들을 죄에서 지켜주시는 길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한 게 없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간음할 수 있다고요. 내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지켜주게 될 때 서로 약한 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약한 점, 여자들이 약한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서로 우리가 조심해주고 챙겨주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게 지탱해 갈 수 있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사랑에 대한 오류부터 결혼 준비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